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민들레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민들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아마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너무 충격적이거나 잔인하거나 이런 얘기는 못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운 밤이에요. 건밤입니다, 덜비님. 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민들레님 너무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그쵸?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니까 은근히 떨리네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민들레님께서 다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보고 싶었습니다, 모두. 뭔가 이제 이렇게 또 편한 곳에 다시 돌아와 주신 느낌이라서 네, 맞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또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오늘 해주실 주제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어디에서 이야기인지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소재는 북한이 저희 고향이거든요. 고향 탄광에서 정확히 98년도 전후로 있었던 사연들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98년도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 있습니다. 민들레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북한의 진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늘 그랬죠. 시참 중간중간 액자 구성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된 부분도 있어서 주제가 산으로 가지 않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감안해 주세요. 이번 사연은 개인적으로 카프 가족이라는 표현을 달고 싶네요. 끔찍하고 복잡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카프 가족이라고 하죠. 예. 먼저 서질과 터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질하면 일반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나 기질을 말하죠. 그리고 터질병은 어떤 지역에서 수질과 터질이 맞지 않아 일어나는 병을 말하거든요. 네. 비대칭이 전혀 맞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시참이 좀 더 듣기 거북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심신이 약하신 분들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23년 12월 너무 추웠잖아요. 난방비가 아까 항상 제가 17도로 맞추고 살았는데 가장 추웠던 날 14도로 내려가서 도무지 난방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끄고 잤는데 감기가 왔죠. 주사 맞고 약 먹고 해서 나았는데 그때부터 마른 기침이 시작되었어요. 낮에만 기침을 하는데 자주 하지는 않고 컹컹거리며 목이 간질거려 엄청 불편했죠. 예. 약주사 반복해도 엑스레이 촬영도 해보았지만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4개월이 지나니까 교태소들 모두 걱정들 하는 겁니다. 그쯤 되니까 저도 겁이 나는 거겠죠. 예? 이유를 곰곰이 생각했죠. 도대체 뭐가 원인일까? 어느 날 시장 옆을 지나는데 똥매로 찰떡을 치는 것을 보았어요. 예. 그걸 보는 순간 혹시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1kg 정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따끈한 찰떡을 앉은 자리에서 말끔히 보고 치웠어요. 원래 서시가는 체질인데 그걸 다 먹고 나서 저 자신도 놀랐죠. 대박인 것은 그 다음 날부터 기침이 사라졌고 무리하게 먹었는데도 체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그때 서질병이 더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고향에서의 상황들이 다시 떠올랐던 겁니다. 먼저 저희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개울에서 헤엄을 치며 놀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저녁부터 귀환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통증으로 밤새 고생했죠. 예. 아마도 중이염이었겠는데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병원을 가지 않고 두부 콩을 몇 알 주시면서 깨물어 보라는 거예요. 원래 생콩은 콩 비린내가 엄청 나는 게 정상인데 너무 고소했어요. 비린 줄 모르고 씹어 먹으니까 어머니 말씀이 화기네 하시는 겁니다. 그때 처음 제가 사는 고장에 화기라고 부르는 터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머니가 돼지 비계를 얻어오셔서 기름 내어 귀에 바르고 한 점을 떼어주시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육고기와 비린내 나는 생선 근처에도 못 가거든요.
어머니와 제가 억신각신 하니까 아버지가 성을 내시며 강제로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살려면 먹어야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깨물다가 토해버렸죠.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하시며 아버지는 밖을 나가시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 무섭더라고요. 어머니가 기름을 바른 귀를 불 앞에서 쬐라고 하셔서 귀가 익어 떨어질 정도로 불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었죠.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통증이 없어졌죠.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고향이 탄광이거든요. 모두 블랙이죠. 사람도 환경도 거의 블랙인데 예. 덜이 참 많아요. 마치 덜 위에서 우리가 사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농사도 안 되고 촉박한 곳인데 배급에 매달려 겨우 살고 있는 거장에 터질병까지 있는 거죠. 그 거장에만 존재하는 이 화기는 약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꼭 돼지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닭고기나 다른 육고기는 안 되고요. 돼지고기가 귀해요. 고향에서는 길러서 식량과 교환할 수 있는데 60kg까지 키우기 힘들어요. 풀만 먹으니까 돼지도 잘 자라지 못하죠. 수량은 적은데 수요는 높아지고 터질병 즉 화기에 걸리면 고기를 사야 하는데 식량을 팔아야 하죠. 배급을 타면 다음 달 타는 날까지 30일 동안 계산해 놓고 먹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일이 생기면 죽으로 끼니를 보충해야죠. 그러나 뭐 어떡해요. 화기가 무서운 병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쌀자루 둘러매고 장마당으로 향합니다. 이 화기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가시에 찔린 상처, 넘어진 곳, 어디에 굵힌 부위 등등 모두 화기로 변하고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도무지 낫질 않고 점점 심해지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장마당 고깃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람들의 등골을 패는 판국이죠. 오지까지 무탈했던 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두통, 중이염, 치아가 아프거나 하면 먼저 화기 우심을 하고 난 후에야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의 병이라고도 불렀죠. 그 후 제가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화기가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주로 많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때마다 어머니가 비법을 해주셨어요. 식구들이 먹는 고깃국에 깨끗이 씻은 생계란을 통째로 넣어 익은 다음 그 계란을 따로 주시는 거예요. 엄마, 이 계란 뭐야? 왜 고기와 함께 끓여? 그냥 먹어. 내가 돼지 한 마리 다 먹은 거하고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 멍들거나 한 부위에 날계란으로 굴리죠. 그럼 그 부위가 옅어지잖아요. 이유는 계란의 흡수율이 높은 이유죠. 그래서 고깃국 끓일 때 계란 두고 끓이면 그 고깃국 용량을 다 흡수해 버린다는 뜻인 겁니다. 아, 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 하셨어? 그런데 이러면 다른 사람은 선이잖아. 나만 나쁜 사람 되고 하면서 중얼거렸죠. 미안하더라고요, 은근히. 어느 날 어머니가 이 방법을 알게 된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어머니 고향이 평양이거든요. 1960년대 경에 평양 시내에 유명한 게장국집이 있었어요. 그 게장국집 책임자가 여자분이셨는데 이 여자 특징이 절대로 고깃국 한 점 먹지는 않고요. 매번 개고기를 끓일 때마다 생계란 1고알을 넣고 끓인대요. 그리고 꼭꼭 그 계란만 먹는다는 거예요. 1년 360일 이 식성이 변하지 않는데 직원들은 뭐 습관도 참 독특하다 하고 신경을 안 썼죠. 거의 몇 년을 그렇게 반복되다가 신고를 당했고 이 여자는 청사를 당했나 봐요. 고깃국에 넣었던 계란을 먹은 거 그게 뭐라고? 우아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고기 용량은 없어진다는 거죠. 예. 계란이 모두 흡수해버려서요. 이게 당시 간단히 볼 상황이 아니었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그 게장국집은 없애버렸고요. 북에서는 집집마다 달걀을 부화시키는데 손으로 하죠. 손바닥으로 계란을 뒤집으며 온도가 골고루 가도록 맞추는데 절대 맨손으로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장갑을 끼고 하도록 했어요. 피가 예. 마른다고요. 그의 고난의 행군식이 제가 그 화기 일종인지 마른 기침에 자주 하게 되면 누가 알려주셨어요. 찰떡을 해주셨곤 했거든요. 쌀이 없으면 장마당에서 몇 개 사가지고 오셔서 어머니가 주시곤 했죠. 한반은 화기가 올까봐 늘 마음 저이며 살던 그때가 오제 같습니다. 고기가 굼처럼 귀하고 그만큼 화기가 송행하니까 산모에게 먹일 돼지고기도 부족하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태반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태반이 보약처럼 생각하는데요.
대다수 유자들은 병원에서 산정 검사는 하지만 절대로 병원에서 해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태반을 먹기 위해서죠. 병원에서는 태반을 회수하니까. 제가 첫 아들을 병원에서 해산하고 이튿날째 되는 날에 한 거령 임산부가 들어왔어요. 이미 새아이 엄마였거든요. 예. 그녀의 말이 사는 탈이 너무 심해 개고생을 하는데 누가 태반을 먹으면 좋다고 해서 넷째를 임신했다고 했어요. 원래 자기는 비위가 약해 새아이 태반은 먹어도 남편이 먹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본인이 먹으려 한다고요. 그렇게 사흘 만에 아들을 순산했는데 병실에 돌아와서 아무리 기다려도 태반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산모가 거래거래 소리 지르며 통곡하는 겁니다. 내가 그 지겨운 산후탈 때문에 못 살면서도 아이를 또 낳았다고요. 근데 왜 안 주냐고요. 난 죽으라는 거야 하면서 땅바닥에 누워 디굴디굴 구는 거예요. 산모가. 얼마나 졸졸하던지 다른 산부들이 산부인과 가장에게 말했죠. 그렇게 트레이 쟁반에 담긴 태반을 가져왔는데 그때 저도 처음 봤거든요. 피가 질보간이 흘러나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 그것을 받아들고 꿀떡꿀떡 마시는 거예요. 태반 피가 더 좋다면서요. 곁에서 우린 모두 경악했죠. 그분이 사연에 공감은 하면서도 미개하다고 해야 할까요? 집집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해산을 하고 그 태반을 미역국에 섞어 산모에게 먹이죠. 만일 산모가 고졸하면 아이나 아이 아빠나 다른 가족들에게 차려집니다. 너무 깨끗이 씻으면 안 된다고 대충 겉만 씻어서 그대로 중기에 쪄요. 그리고 잘게 썰어서 먹는데 절대로 씹으면 안 된다고 꿀떡꿀떡 삼키라 해요. 태반도 사람이 몸에서 떨어지는 것이라 육 맛을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육 맛에 맛을 들이면 다른 고기는 먹질 못한답니다. 특히 남자의 태반이 더 특효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비위가 좋은 사람들은 날것으로도 먹기도 하죠. 상황이 그 정도인데 위에서 내려와 수질 검사 같은 거 하는 것도 없고 누가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누가 나서서 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신 자신의 목이 간들간들해지니까 머르쇠를 하는 거겠죠. 오직 탐밖에 모르는 고향에서는 사면초가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군연대에서 일할 때 보니까 농촌 사람들 속에 아사자가 적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가을에 얼마나 식량을 훔치는가에 따라 한 해 위 생사가 걸려있다고 해요. 뭐 국가의 밭이고 논이고 식량이니까 닥치는 대로 훔쳐요. 그 상황들을 한두 마디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무기를 쥐고 버처를 쏘도 훔치려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이미 눈이 돌아간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탄광에서는 그 무거운 탄을 어디에 가져갈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죠. 결국 고난의 행군 타격을 가장 먼저 받은 것이 다름 아닌 탄광이겠죠. 봄이 오자 주변의 모든 밭을 소가 갈아야 하는데 바짝 요인 황소가 밭을 갈다가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려고 보둥거리며 애를 쓰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 8명이 겨우 부축해서 일어섰는데 그런 소에게 몽해를 다시 씌우고 밭을 가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이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절다 싫다 투정이라도 할 수 있는데 불쌍한 짐승들은 그 반항도 못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훗날 중국에 팔려와서 보니까 겨울에 토리 많이 나오라고 옥수수를 염소들에게 막 퍼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왜 사람이 먹는 걸 짐승에게 줘요? 고향에서는 사람도 못 먹는 이 귀한 식량을 하면서 중국말로 막 소리쳤거든요. 그 주인 사람들이 땡에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쌀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저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네. 여기서 첫 번째 사연을 마치고 두 번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독한 감시체계가 많은데 그중에 주생활 청화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자기 비판과 함께 남을 비판해야 하는 형식이죠. 이 주생활 청화를 기종님들 앞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명을 당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가볍게 그 회의를 통과할 수가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참가합니다.
저의 주생활 청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저는 한 주일 동안 죽지 않은 결함들이 나타났습니다. 마트에 얼 시간이 없다고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많은 야채를 사가지고 제때 먹지 못해 쏙 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적당히 먹을 양만큼 구매하는데 이유는 항상 절약하는 습관을 붙이라고 한 김정일의 말을 개짖는 소리처럼 생각해온 결과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결함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상 비판입니다. 덜순동무 일어나십시오. 덕무는 몇 월 며칠 날 다른 사람의 뒷소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덕무의 사이에 쐐기를 박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된 원인은 덕무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한 김정일의 말을 뼛속까지 새기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담임의 꾸중을 듣는 순간 일어서서 욕을 먹어야 하죠. 이런 청화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퇴직하는 순간까지 필수로 어김없이 참가해야 합니다. 자기 비판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남을 비판하는 게 문제죠. 잘못하면 담임의 꾸중이 붙고 잘하면 비판한 상대와는 원수가 되어버리니까 겁도나죠. 그래서 친구와 토론합니다. 야, 너 내가 비판할게. 공부하면서 졸았다고. 너도 나 비판해. 오케이? 4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어나 비판을 받아야 할 때만큼은 죽을 만큼 자존심이 밟히는 시간이라 괴롭거든요. 원래 뇌보다 말이 더 아픈 법이니까요. 학급에 수파이 같은 애가 한 명 있었어요. 모두 그 애를 정말 무서워했죠. 예. 어떤 유영이었남요. 다들 보셨겠죠? 한국 드라마 신병에서 이병성윤 딱 그 스타일이죠. 아. 이 아이는 절대로 다른 아이들과 친구로 사귀지 않아요. 원래 청소년 시기는 친구 관계 그런 우애를 중시하는 시기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한 가정의 마당을 넘을 수는 없지만 덕무의 우정은 사선도 함께 넘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다들 친구와의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애는 늘 독단적으로 행동했어요. 학교도 헐라하고 말도 없고 성적도 일반이고 눈이 띄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그러나 손바닥만한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나 말들을 전부 기록하고 생활청화 때 비판하거나 담임에게 일러 바치죠. 그에게 대들거나 왕따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피하는 게 유일한 선택이었죠. 북에는 대략 5명 중에 1명은 보이부 스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보이부가 북한 최고 통치 권력 수단을 쥐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모두 솔솔 기는 거죠.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군대나 사회 모두 동일한데요. 언제 어디서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이 과장되어서 보이부에 들어가고 경중에 따라 수용소, 감옥 혹은 여시찰 명단에 오르게 되죠.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얘들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였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이 고미줄같이 뻗어있는 인간 CCTV들이 있어 북한 당국은 인건비 없이도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둔 것처럼 장악하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보이부 스파이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곧 당위에 대한 충성심의 척도로 판별되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고요. 고난의 군대에 정말 많은 군속들이 중국으로 들어갔거든요. 공장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차 사람들은 이러한 곳들을 분해하고 뜯어서 신의주로 향합니다. 신의주가 중국 단동을 마주하고 있죠. 신의주에 가면 전문 이러한 금속들을 사들이는 브로커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銅과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그쪽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이거 우리나라 완전히 고돌이 나겠는데 하면서도 뭐 어떡해요. 사람이 3일을 굶으면 못하는 짓이 없다죠. 간단히 말하면 아래돌을 뽑아 위에 쌓는 식이라고 표현할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당장 발등에 불부터 끄는 거죠. 힘들게 위험을 감수하며 팔아도 밀가루 몇 킬로나 옥수수 가져오는 것이 전부인데 하루하루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는 거죠. 와. 이런 밀수업자가 송행하자 신의지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금속 탐지기로 경찰이 행인들의 몸을 수색하니까
저희 친구는 간장을 담은 통 안에 덩을 넣어가지고 가서 팔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전봇대에 전기선이 남아있질 않아요.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던 시기였죠. 저희 시참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학생들에게 각종 세금 수탈이 심하다고 했었죠. 못 쓰게 된 철이나 정리, 책 같은 것을 파철 파지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동, 알루미늄, 아연, 토끼가죽, 장갑 등등 정말 많아요. 학업보다도 이런 부담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제가 전교 학생회 회원으로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담당한 것이 바로 이런 세금들을 기록 관리하는 일이었죠. 창고에 모아 놓았다가 차에 실어 보내는데 덩과 아연 같은 분량은 학교할 때 가방에 넣어가지고 갔다가 다시 학급에 내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파철이었죠. 못 하나도 구경하기 힘든데 15kg나 되는 분량하기가 끔찍했거든요. 거물상에 주고 영수증을 가져오는 것이라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나는 아빠가 목공이라서 나무밖에 없는데 어느 날 청에서 일어나 담임의 욕을 먹고 기가 빨리 하고 있는데 뒤에서 찾는 소리가 들려요. 그의 실지 이름은 마지막 글자가 숙자이거든요. 그래서 숙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숙이 내용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숙이가 찾는 거예요. 진짜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건 거라 우아해서 왜? 하고 물으니까 곁에 와서 서건거려요. 너 파철 내가 줄까? 뭐 내가 어디 있어? 그럼 너는 난 이미 다 냈지. 내가 불쌍해서 너 벌써 3번째 비판받잖아 하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아 좀 도와줘. 뭐 지푸라기라도 잡을 처지라 그냥 매달렸죠. 그래서 처음 그 애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숙이 아빠가 탄차를 수리하는 수리공이라서 영접을 하거든요. 50cm 정도의 레일 하나를 창고에서 꺼내서 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에게 그것이 금덩이처럼 보여졌던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울먹울먹 하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게 자리에 놓아주면서 괜찮아, 너는 너무 착해, 그래서 주는 거야. 그렇게 숙이와 가까워졌죠. 제가 그 숙이의 유일한 단짝이었어요. 저에게는 이미 다른 친구들이 있었지만요. 숙이가 소심하고 완전히 대인기피를 하고 살았는데 그럴 만한 사연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숙이네 식구들이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에 되었던 적이 있어요. 네. 원래 탄소에 중독이 되면 심하면 죽거나 정신질환이 남는 경우가 허다하죠. 잠깐 여기서 이 탄내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린다면 이 탄내는 기압이 낮은 날, 쭉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가장 위험지수가 높아지거든요. 네. 탄광에서는 연탄을 빚어 떼는 집이 몇 안 돼요. 고난의 행군 전까지는 집집마다 1년에 4톤씩 공급해줬거든요. 가루탄을. 예. 하지만 빚을 공간도 협소하고 시끄러우니까 덩어리 탄을 가져다 떼곤 했는데 큰 아궁이에 24시간 불이 피워져 있으니까 그만큼 사망자도 자주 생기죠. 탄광의 새로운 지배인이 좋은 위치를 골라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집 자리에 작은 무덤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 옮기자고 했는데 그 지배인이 무슨 미신을 믿냐 하면서 밀어버리라고 했고 그렇게 집을 지어 살게 되었죠. 1년이 넘어서 야간 당직이 지배인이어서 출근해야 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 참모 간부들이 지배인 집에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아요. 무슨 일이지? 집에 찾아가 대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고 문을 뚫고 들어가니까 탄내가 너무 지독한데 지배인, 아내 그리고 아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초등학교에 다니던 막내딸이 숨이 붙어있는 것 같아 밖으로 안고 나와서 땅에 엎드려 놓았어요. 예. 흉내를 맡으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많거든요.
한 해를 먹은 사람을 모두 땅바닥으로 코가 닿도록 엎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집에서 엄마 아빠는 맞벌이 부부여서 방구물을 나갔는데 네. 혼자 자고 있던 딸애가 탄내 중독으로 숨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음날 아침 퇴근한 부부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미 때가 늦었죠. 부모는 통곡을 했고 여기 한국 문화는 모르겠지만 가정을 이루지 않은 자식은 구축시로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3일이 지난 밤에 엄마 꿈에 딸이 계속 보였대요. 그러니까 딸이 자꾸 어디를 굴떠래요. 나 숨쉬기 힘들어 하면서 이틀 연속 그런 꿈을 꾸고 나가지고 이상하니까 이웃집 할머니에게 말했죠. 그 할머니가 좀 신발이 있었는지 아뿔싸 내 딸이 살아있는가 보다 빨리 가봐라 해서 사람들이 몰려가 무덤을 파헤쳤죠. 당시 부모들은 넋이 나가버렸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말이 그 집 딸이 아마도 땅속에 묻힌 후 살아났던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시신을 묻었던 그 자세가 아니었다고. 이미 땅에 묻힌 지 3일이 지났으니까 다시 사망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는 말이 돌았거든요. 중독 피해자들은 우식이 있든 없든 모두 엎어놓거든요. 한 집안에서 탄내를 똑같이 먹어도 성인들보다 어린아이들 사망이 현저히 낮아지는데요. 일산화탄소는 가벼우니까 대체로 땅바닥에서 뜨거든요. 저도 몇 번 봤는데 문을 열고 가만 보면 가스가 땅바닥에서 한 뼘 정도 공간을 두고 뽀얗게 차거든요. 그 한 뼘 밑에는 안전 구간이죠. 어린아이들이 작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어린아이들이 살아나는 사례가 종종 있었죠. 수기네가 빨리 발견이 되어서 비극은 면했는데 그때 순찰을 덜던 사람들 때문이었죠. 고난의 행군 전까지는 탄광에서 가스 중독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모든 밤마다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순찰을 돌아요.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돌고 나는데 매 집마다 문을 두드리죠. 덜순이 엄마, 덜순이 아버지 찾아서 주인이 나오면 가지고 다니던 장비에 도장을 찍습니다. 저도 딱 한 번 어머니가 그날은 무섭다고 도움을 청해서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만약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으면 탄내 중독으로 간주하고 사람들 불러 문을 부수고 들어가게 되죠. 사실 이 순찰이 글쎄 피해자들을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깊은 잠에 들어있는 시간대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나 그 시간에 깨어나 밖으로 나와야 하니까 서로 불편했죠. 콤플렉스가 노출돼서 웃지 못할 희비국들도 연출이 되곤 했었죠. 그 후에 이것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연히 사라졌죠. 수기가 그때 그 후유증인가 잘 모르겠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화장실이 급하면 손을 들고 말해도 되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자주 가게 되면 담임에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될수록 참는데 수기가 말없이 벌떡 일어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칠판에 글을 쓰던 담임이 수기 왜 그래? 뭐야 하는데 몽유병 환자처럼 대꾸도 없이 교탁 옆에 앉아서 소변을 누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모두 놀래서 눈들이 정지되었죠. 소변을 다 누고 난 후 일어나서 퇴근하게 자리에 돌아가 앉아요. 아무런 감정도 표정도 없는 거예요. 담임이 아이들 시켜 닦아내고 수업은 계속되었지만 이 일이 아이들 입에서 입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어요. 북에는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같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누가 수기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죠. 이 일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은 일이었지만 그때부터 수기는 완전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죠. 그 학급에 수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었으니까요. 그 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반을 가서 수기와 연락이 끊겼고 사회에 나와서 일하면서 어느 날 저희 집과 멀지 않은 동네 옥에서 수기와 마주쳤어요. 너무 반가웠죠. 수기가 정말 이쁘게 생겼거든요. 키가 크고 어묵눈에다가 얼굴이 까만 편인데 약간 소양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서로 안부를 주고받았고 수기 말이 이사 왔다는 거예요. 원래 살던 집인 텃밭도 많고 좋은 환경이었는데 네. 아버지가 탄차를 수리하다가 맨팔이 깔려서 절단했고 저희 아빠가 일하는 목공 공장에 배치되었다고 해요. 탄광에서 불구가 되면 뭐 보험은 존재 안 하니까 목공 공장에 보내는 것이 유일한 혜택이죠. 그렇게 수기와 헤어졌고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빠를 통해서
아주 가끔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숙인애가 사는 집은 탄광에 군인들을 위해서 지은 집들이었죠. 북에는 화력발전소의 주되는 원료 원천지인 탄광에 자주 전역 군인들을 수백 명씩 집단 진출시킵니다. 10년 동안 한 푼의 대가 없이 군복무를 했어도 신수가 나쁘면 이 집단 진출에 걸려 버린 의사와는 달리 탄광으로 가게 되죠. 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전역 군인들이 살 집을 보충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가며 텃밭이 넓은 집들의 밭을 빼앗아 강제로 거기에 집을 짓죠. 저희 밭도 그렇게 해서 빼앗겼는데 하모리카 집처럼 붙어있고 네. 변속관을 집 옆이나 마당 구석에 지어놓죠. 수기 아버지가 이사를 하면서 처음 지었던 변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자리를 옮겼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물이 흡수가 잘 안 되는지 비가 오면 물이 차분하니까 엄청 불편했겠죠. 직장에 나와서 하는 말이 변속관 또 옮겨야겠네 하더랍니다. 그러자 저번 시참 때 말씀드렸던 그 4, 5세기 경험한 너처녀 기억나시죠? 그 너처녀가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왜? 내 집 변속관 내가 옮기겠다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하고 승질을 냈죠. 그러자 그 처녀가 아저씨 변속관 자꾸 옮기면 큰일 나요. 별 볼 것 없는 변소라고 호술이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쳐요. 하면서 대로 야단치더랍니다. 너처녀가 말하면 그래? 뭐 참고할게 하면서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냥 구시렁 되는데 그래도 너처녀는 지지 않고 말했죠. 벌써 2번 옮겼다면서요. 3번째는 진짜 안 돼요. 어처구니가 없네 하고 코웃을 치며 너처녀 말을 흘려보냈어요. 그렇게 3번째로 변소를 옮겼고 1년도 못 되는 사이에 갱안에서 일하던 아들이 불에 묻혀 사망했고 수기 아버지도 술을 달고 살다가 간암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예. 옛날부터 새 집에서 3년, 집에 새 사람 들어와서 3년, 이 새 사람이라면 며느리가 들어온다든가 아이가 태어난 경우를 말하죠. 그리고 집에 불상사 나고 3년은 일이 꼬이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요? 하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 삼신이 이 세 경우 때마다 시험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겨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 근거 없는 이유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 집에서 3년, 새 사람 들어와서 3년, 집에 상관하고 3년 안에 일이 꼬이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거든요. 제 경우를 봐도 그렇고 후에 고난의 행군이 오면서 아마도 수기 어머니는 이혼한 수기와 함께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건너 들었었어요. 배급이 끊기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본래 약했던 사람들이 먼저 넘어지게 되는데 매일 평균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죠. 매일 아침 자고 깨면 어느 집 누구 죽었대 하는 흉흉한 소문이 들리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먹건 공장에서 일하시니까 가구 생산은 중단되고 관 만드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몇 달이 지나니까 나무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 공장이 멎어버렸고 그 후에 사망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쌓여 실려나갔죠. 아빠가 집에 오셔서 먹이며 하시던 말씀이 사망한 사람에게는 관이 2번째 집이라 한다던데 하시며 줄담배를 피우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정류장 옆에 똥 오줌이 가득한데 그곳에 얼굴을 받고 죽은 남자 시신을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누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없었어요. 화목하고 살뜰했던 이웃의 정도, 형제들의 사랑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먹속이 되어버리는 시간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더 공포스러운 것은 방금 산에 묻은 뼈가 파헤쳐지고 시신이 사라지는 사례가 자주 생기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져갈까? 모두 말들을 아꼈죠. 제가 살던 집 뒷집에 안전부장님이 경찰서장이죠. 안전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덤을 받고 내서 우리 2집이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 집에 저녁마다 가서 TV도 보고 그날 저녁 그 집에서 수기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향에는 고층 건물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야 2층 건물인데 학교를 제외하고 아파트가 2개뿐이죠. 한국어로 말하면 원룸처럼 단칸방인데 방 한 칸 부엌이 있고 화장실은 밖에 공동으로 쓰죠.
톱밭 하나 없어서 정말 우리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그 2층 건물에는 거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떠나고 해서 남은 사람들이 두세 집 정도였죠. 밖에서 보면 무슨 폐쇄 건물처럼 창이 뚝 껴나가고 시커먼 것이 엇사갈 정도였죠. A동 2층에 11살 되는 남자아이와 13살 되는 누나가 있었어요. 아빠는 탄광에서 죽고 엄마는 애들만 남겨두고 다른 지방에 장사를 떠났죠. 어린애들이니까 탄불 관리가 서툴잖아요. 불이 주고 냉방에서 떨고 있으니까 옆에 살던 할머니가 불을 피워줬어요. 아래목이 따끈해오자 아이들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어버렸죠. 다음 날 아침 이웃 할머니 신고를 받고 경찰이 들어가니까 참혹한 환경이 펼쳐집니다. 두 어린이가 두 손을 꼭 잡고 죽어 있는데요. 살이 다 익어 떨어져서 시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고. 최초 사망 원인은 가스 중독인데 아래목이 급격하게 달아오르면서 살이 타버린 거죠. 아파트 B동에는 그 수기와 40대 젊은 부부만 살았어요. 여기서부터는 그 부부들이 시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이혼을 한 수기에는 5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부의 말로는 알아서 누워있는지 바깥 출입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답니다. 무상치료라 병원에서 진료는 공짜이지만 약이 없으니 가나마나한 거죠. 그들 부부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를 늘 들으며 살아야 했어요. 방음이 전혀 안 되니까.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더랍니다. 어느 날 저녁 수기가 부부의 집으로 접시에 담긴 음식을 가져왔어요. 뭐예요? 하니까 만두 잡사보라고 가져왔어요. 접시에는 시커먼 만두가 5개 있어요. 아이고, 이 어디서 귀한 만두를 다 하면서 받기는 했는데 우아했죠. 그 집 사정을 너무 잘 알게 처음 든 생각은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겼나 했다죠. 만두가 새까만 이유는 메밀가루로 빚어서 그런 거죠. 저도 당시 설날에 빚어 먹곤 했는데 망에 얇은 고무판을 깔고 메밀을 갈면 1차적으로 껍질이 벗겨져요. 그걸 다시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고기가 없으면 두부와 김치를 볶아 만두를 빚거든요. 메밀이 찰기가 없고 딱딱하고 푹 속에도 만두라 생각하고 먹고 이것도 늘 해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부는 잘 먹을게 수기를 돌려보내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들은 두부 장사를 해서 한 번도 그들에게 두부 찌꺼기 한 번 가져다 준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툭식 같은 만두를 가져왔으니까 콧날이 찡했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생긴 만두를 맛있게 먹으려고 국을 끓였어요. 그렇게 먹어보는데 맛이 달랐어요. 아니 이상했어요. 자주 먹지는 못해도 늘 먹던 돼지고기 맛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고기지? 생각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이거 태반 아니야? 그 맛하고 같은데? 뭐 더 앞으로 생각을 못하겠어서 바로 경찰서로 갔죠. 그 아파트와 경찰서가 5분 거리 위치라 경찰들이 바로 수기네 집 문을 두드렸죠. 북에는 영장 같은 거 없어도 마음대로 집을 수색하니까요. 들어가서 문초가 시작되었죠. 어머니, 집에 2 식구 살아요? 아이가 1명 있다던데 어디 갔어요? 수기 어머니가 머리를 숙이고 머뭇거리더니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먹지 못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똥오줌 받아냈어요. 그럼 손주는 어디 묻었어요? 다시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기에게 물었습니다. 너 죽은 아들 어디 있어? 수기가 아무런 표정 없이 부엌을 가리켜요. 탄광 부엌은 모두 나무로 된 마루가 깔려 있거든요. 그 마루 밑을 들여다보고 모두 신경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경찰서장이 하는 말이 지금껏 경찰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고 했어요. 마루 밑에는 이미 깔끔히 먹어버린 백골과 팔다리 한쪽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다른 한쪽들은 물탱크에 담겨져 있었고요. 할머니에게 경찰이 물었어요. 왜 그랬어요? 죽었으니까요. 아니 죽으면 땅에 묻어야지 식유가 하는 법이 어딨어. 그렇게 두 모녀는 잡혀 들어갔고 그 수기 어머니는 감옥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수기 운명도 달리 될 수가 없었겠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초기에 그 징조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바로 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확을 앞둔 옥수수가 모두 쥐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으로. 그런데 거의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봐서 한두 마리가 아닌 무리지어 다니는 듯 했죠. 너무 안타까워 밤마다 사람들이 후레쉬를 들고 버처를 쓰면서 쥐들을 막아내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죠. 쥐들이 사람을 빤히 보면서 달아나지 않으니까 더 화가 치미는 거죠. 돌을 던지고 고함을 질러도 옥수수들을 지켜낼 수가 없었죠. 그 해는. 쥐들이 지능이 높고 명물들이죠. 보통 때 같으면 사람 눈에 잘 안 띄던 쥐들이 갑자기 그렇게 솔치거나 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깊은 굴 속에서 일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쥐를 보호합니다. 밥 먹을 때도 쥐들을 위해서 밥 한 수를 남겨놓죠. 쥐들이 굴 무너지는 징조를 잘 감지하기에 쥐가 있다는 자체는 곧 굴이 안전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쥐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보고 누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먼 옛날 김인년에 흉년으로 먹을 곳이 없어 엄마가 아이를 잡아먹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제 곧 우리에게도 그 상황이 닥친다고 예언을 했어요. 무섭고 불안한 소리여서 에이 설마 하고 믿지 않았는데 정말 그 설마가 현실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소생시키는 태양의 빛에도 양지와 음지가 존재하죠. 그만큼 세상에는 완벽이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에 어떻게 100%가 존재할까요? 맞아요. 한 나라의 임금도 한 가정의 부모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신들을 위로하면서도 그들을 조작하게 되는 것은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예. 부지런히 도랑도 쳐주고 깊이도 파주고 주변을 가꿔줘야 마르지 않는 맑은 물이 흐르겠죠. 이 단순하고도 간단한 이치를 저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민심이 곧 천심인데 말이죠. 숨이 꼭꼭 막히는 그런 악조건에서도 제가 좌절하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저만의 방법이 있었어요. 상상을 했어요. 정말 많이 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도 어디서 많이 생겨 배부르게 먹는 상상을 했어요. 겨울에 배수로에서 자면서 추위에 떨어 다 해진 비료마대로 온몸을 칭칭 감고 자면서도 따뜻한 이불 상상을 했어요. 분명 곁에 없어도 상상을 하면 이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예. 내가 딴 생각을 할 생각을 틈을 주지 않았고 그렇게 무서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6.25 전쟁 이후 나의 조상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자식들, 생사를 알 수 없는 동생의 목까지 그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유일하게 제가 이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냥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옛날부터 여자들은 남편을 앞세우면 뒷산이 안 보이고 자식을 앞세우면 앞산이 안 보인다네요. 야. 그만큼 자신이 낳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 마음엔 피눈물이 고인다는 뜻이죠. 숙이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엄마이기를 포기할 수밖에 만든 사회가 그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게끔 만든 이유이니까요. 하나의 손이 둘로 갈라져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택한 어릴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 하는 결과는 그 누구의 주장도 아니고 또 무슨 신념이나 신앙이 아닌 바로 시간이 역사가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무거운 단처럼 덜처럼 묵직하고 거짓이겠던 고향 사람들과 영혼들을 위로합니다. 지구멍에도 해뜰 날이 있는 것처럼 예. 그들도 사람다운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아휴. 이렇게 오늘의 사연 마치고요. 루츠한 저희 사연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달비님과 그리고 항상 마지막까지 봄날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또 마지막에 참다가 울컥하셨던 이 모습 그리고 눈물을 보이실 수밖에 없는 상황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이게 지금 민들레님의 사연을 들으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맑은 네. 정신으로 살기 힘드니까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들레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상황이 돼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로 만들어간 그런 체제 자체가 일단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민들레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께 많은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이야기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정말 또 이 이야기 하시면서 용기 많이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고민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네. 사람들이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그래도 그러면 되냐 하면서 또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희 사연들을 채굴수라 구를수라 많은 조언들을 했지만 지금 네. OTT 시대잖아요. 네네네. 누가 한가하게 책을 보겠어요. 저는 덜비 라디오를 통해서 저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거죠. 이렇게라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너무 행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억울하게 소천하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부디 그곳에서는 아무런 배고픔과 싸움과 그런 것들이 없는 환경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민들레님 너무너무 이야기 잘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 되세요. 목 관리 잘 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되게 간단해요. 민들레님이 계셨던 북한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그대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진짜 그렇게 된다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북한에 지금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상과학 영화, 소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게 그런 상황이 되고, 그게 성인들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겪고 있는 거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용기 많이 내주신 민들레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기를 너무 욕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꼭 해주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